아마 오늘의 제일 핫한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이른바 진영 내 빅스피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경우 고성국 씨, 민주당의 경우 김어준 씨, 그 영향력 아래에 각각 놓여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물론 진영 결집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시선과 함께 각종 음모론을 비롯해 혐오와 배제 정치만 남는다. 사회 통합에 저해된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습니다. 사이다 평론으로 유명한 두 분과 함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합당 문제로 뜨거워진 인물 김어준 씨죠. 그 문제 발언부터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꼭 했어야만 하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안을 내는 자체가 구태타예요. 네네.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예요, 사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핫한 주제입니다. 예. 어느 분부터 말씀을 먼저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그래요. 아니, 저 김어준 씨 문제는 원래 김성수 평론가 전문 아닙니까? 근데 진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고성국 씨라든가 김어준 씨가 전부 CBS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네. 논객으로서 출발할 이름을 때. 날렸죠. 그러면서 신선하고 또 저희들처럼 지금 사이다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세상의 진보를 위해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그 논평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두 분 다 역사의 한 페이지 뒤로 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김어준 씨는 이제는 그 자신의 욕망을 전혀 숨기지 않고 심지어는 상대의 말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갖다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논술을 한 6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자괴감이 듭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제가 못 가르쳤으면 저런 말들이 먹히는 시대가 됐을까 하는 생각들도 드는데요. 제가 제일 충격적인 것들은 어제였어요.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저께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신년 기자회견을 근데 했습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완전히 그 오독하면서 그게 의도된 오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독을 하면서 김민석 총리도 봐라 합당 찬성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둘은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일 뿐이니까 결국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당원의 뜻을 묻는 합당을 하면 된다. 그러면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자신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편집해서 그것을 결국 이렇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예전에 그 보수 언론들이 하던 그런 모습이었고 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은 고성국 씨나 김어준 씨가 나눠서 서로의 그 정파에 맞게 이렇게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떤 금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돈 기억하시죠? 네네네. 어렸을 때 신돈. 네, 네. 또 요승, 뭐 라스푸틴 기억하시죠? 네, 네. 이들은 처음에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어떤 개혁이라든지 그랬죠. 이런 것들을 제시도 하고 다 개혁, 플랜을.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왜 요승이 됐을까요? 선을 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권력이 그에게 집중됐기 때문이고 지금 김어준 씨야 조금 이따 이제 고성욱 씨도 얘기할 건데 이 진영을 떠나서 오늘 발언은 진영을 떠나서 네네네.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굳이 화두에 떠올리는 건 뭐냐면 모든 권력이 그들한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본 권력 이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냥 돈을 버는 유튜버까지라면 우리는 그래 돈 벌고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어떤 권력이 더 플러스 되냐면 두 번째는 방송 권력. 예. 네. 방송이라는 어쨌든 유튜브 방송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그 권력으로 좌지우지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 권력까지.
완전히 원청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청해서 내 원청대로 하청을 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된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 모든 세 가지 권력을 다 함께 몰아서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경고등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사실은 두 사람을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김어준 씨 같은 경우 물론 뭐 고성국 씨나 또 전한길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제 문제점이 그동안 제기가 수면 아래에서는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되어 왔었는데 이제 막강한 구독자를 안고 있다 보니까 비판이 어려웠죠.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 경향신문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는 곽상원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본물처럼 터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 지금에 와서야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 또는 지적, 문제 제기가 본격화된다고 보십니까? 미시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김어준 씨가 지금까지의 패턴과 다른 패턴을 이번에 보여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는 대세 그러니까 권력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장악했을 때 그 대통령 권력에 반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문재인 때는 문재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그럴까? 이재명 대통령은 왜 다를까? 저는 자신의 권력이 한번 꺾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사감? 자신은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들 자기가 다 뽑을 수 있어요. 자기가 유튜브에 출연시켜갖고 자그마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119명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 119명 중에 후보 시절에 106명이 출연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내 국회의원 다 공천 내가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언제 꺾이냐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누구를 밀었냐면 정봉주를 밀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그 유튜브에 정봉주를 그렇게 많이 출연시켰어요. 근데 정봉주 6위로 물러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에서 자기 그 버스에 태워갖고 정봉주 후보 태우고 김민석 후보 태우면서 김민석 후보는 띄워주고 정봉주 후보는 깎았다. 이게 결정적으로 정봉주 후보가 가장 높은 어떤 순위였는데 6위로 떨어지고 낮은 순위였던 김민석 후보가 최고가 됐다. 저는 이게 상당히 당시에 김어준 유튜버에게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김민석 그 총리에게 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게 미시적으로는 그 사감도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저는 조금 다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TV에서의 그 장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를 갖다가 뭐 내려치고 김민석 총리를 올려치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했던 한마디 말의 파장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두루두루 최고위원 후보들을 불러가지고 공평한 그런 기회를 줬던 아주 중립적인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오히려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그 비판을 했던 건 저 같은 흔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안정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성공적인 그 어떤 정부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던 흔히 말해서 김어준식 표현으로 하면 하바리 그리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중소 유튜버들이 연대를 해서 그런 그 비판적 인식들을 갖다 확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네. 정치공학적인 분석까지도 그때 거의 중소 유튜버들이 처음 진행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정봉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견제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했고 그 제시한 것들을 함께 그 구독자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 책임은 저는 우리 보수 언론들한테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네. 아주 편협한 방식으로 입틀막을 시전하기를 즐겨했던 독재적 성향이 있는 정치인들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그렇게 키워주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119명의 그 민주당 의원 중에서 106명이나 가서 마치 조아리듯이 출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정한 그런 보수 언론들 그것도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보수 언론들은 대개 민주당 성향이나 그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들의 발언을 지면에 실기를 꺼려했고
자신들이 그 권력들을 갖다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자신을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래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자기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매체 중에 그나마 굉장히 결집력 있는 대중들을 묶어놓고 있는 곳이 TBS에서 하던 뉴스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 TBS라고 하는 그 어떤 견제가 완전히 풀려버리는 상황이 와버리잖아요. TBS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막말로 제어되지 않는 그 야생마가 그냥 그 언론판에 나와버리는 그런 사태를 스스로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김어준 씨는 스스로가 방송국을 이제 소유하게 된 사주이자 그런 방송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한테 먼저 단답형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김어준 씨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막강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가 말씀 의사를 지배하는 정도의 그런 뭐랄까 신탁 정치가 되고 있죠. 저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김어준 씨는 왜 1인 1표제라고 하는 가면을 쓴 그런 독재적 중우 정치를 옹호하고 있는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호남 정치를 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체 118명의 그 권리당원 중에서 35만이 호남입니다. 이거는 인구 비례에도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호남에서도 특히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대포폰들을 제공하는 그런 장사치들이 후보를 결정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인 1표를 오프라인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행사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악용해서 자신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얼마든지 특정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도 완전히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어준 씨의 그 단지 말과 또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던 그런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아주 직접적인 시스템으로서 이 중우 정치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디어 보수 언론들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자, 그 지점이 이제 예. 문제인데 이제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권리당원들의 이 당신 표가 중요해지는 거고 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김어준 방송에 후보가 되어서는 꼭 출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당선돼서는 인사를 하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어찌 보면 비판 대상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네. 때문에 왜 김어준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개별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당대표 같은 경우는 딴지일보 게시판을 민심의 척도라고까지 했단 말이죠. 먼저 그 영상 한번 보시죠. 10년 동안 1,500번 글을 썼다니까요, 진짜로. 딴지일보 그 커뮤니티에.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질문 던지고 바로 또 이제 고성국 씨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김어준 씨 앞에 가서 작아지는 이 현상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대안적인 그런 그 매체들도 그 금도를 정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금도를 넘어서는 그런 왜곡된 보도나 가짜한 뉴스를 갖다 퍼뜨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철퇴를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공론의 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공론의 장을 회복시키는 그 일은 정치인들이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표 계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선거에 입각해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갖다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지도만 있으면 그리고 친목질을 잘하면 당대표에서 넘어서서 대권도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실험이 좌절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그 케이스를 반복해서 시도하는 네.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룰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고성국 씨까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선관위에서도 지금 이 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튜버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김어준 씨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커요. 평론가님이 자꾸 이제 보수 언론 책임을 돌리는데 그럼 한경호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한경호도 있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사세라든지는 비교가 좀 되겠지만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그 톡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디톡스가 필요하다. 중독을 어떻게든 헤어나올 수 있는. 근데 저는 희망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쨌든 뉴스토마토에서 김어준 씨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떤 매체가. 사실 경향신문이 진짜 그 용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점점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대표를 반하면서 흔들고 있다. 이러면 사실 지금 그 안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 정말로 아까 표현 잘하셨어요. 주무 정치 있잖아요. 네. 진짜 권리당원은 미명하에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숭배하는 추앙하는 그런 무리들이 거의 이 어떤 뭐랄까요 당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기구를 뛰어넘어서 당의 또는 이 진영의 뜻을 마치 자신들이 대표하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토론처럼 이런 목소리들이 공론회장으로 좀 더 확산된다면 충분히 이게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기에는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고성국 씨도 좀 봐야 되니 예. 고성국 씨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성국 씨의 문제에 대한 논란을 낳은 발언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자, 뭐가 그렇게 겁이 나냐? 전두환 사진도 당사에 걸어야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 아닙니까, 지침? 우리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앞장서서 이런 군사 독재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그 비판도 상당히 신랄하게 했던 분이에요. 옛날에 진보정에 예,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예. 불온 소저가 소지했다는 네. 이유로 저 감옥도 갔었죠. 감옥도 안 들었어요. 이제 그런 그 과거를 그야말로 도말시키고 싶은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과거를 도말시키고 싶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추정은 되지만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명백히 존재했던 군사 쿠데타의 그 어떤 폐해를 피를 흘리지 않고 뭐 이루어냈고 뭐 대타협을 이루어냈다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시는데 이런 인식이 이 왜곡된 역사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미 합의된 그 역사의 그 역사학자들과 그리고 또 지성인들의 그 문제 의식들에 반하는 그런 그 자기 그 고집들을 역사적 해석이라는 그 미명하에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들을 강요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것들은 김어준 씨한테도 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이전에 과거에 벌어졌던 그런 그 다양한 그 역사적 사건들이 왜 벌어졌고 또 어떤 그 결과를 낳은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선적으로 언론들이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왜 그런가를 제가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고성국 씨는 사실 저도 굉장히 가까워요. 네네. 뭐 사적인 어떤 인연도 있고 고성국 TV가 시작할 때부터 제가 거의 출연했었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스스로를 최장직 교수의 직계 제자예요. 네, 네, 고대 네. 정치학 박사고 네. 그거 자랑스러워했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군사 정권과 싸웠던 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저는 유시민과 비슷해요.
네. 저는 유시민 작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인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호도하거든요. 고가가세하거든요. 네. 근데 고성국 씨가 그래요. 지금. 맞아요. 이게 어떤 파장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이종명이라는 국회의원 기억하세요? 네. 지만원이 그때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5.18이 북한 소행이다. 네. 라는 발언을 하게끔 만들어준 김진태, 이종명, 뭐 또 한 사람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주최를 네. 해줬거든요. 의원회관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이종명 제명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못 나왔어. 그다음부터.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도발을 한 거잖아요. 네. 일부러 도발을 한 거예요. 전두환 걸어라. 어떤 파장 있는 거 아는데 자기 체급이 쫙 올라갔어요. 여기서까지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맞물리는 거예요. 뭘 얘기해? 자유통일당이랑 뭐까 정광훈당 무슨 세계로 교회당 또 뭐 저기 황교안당 이런 당에게 TK에 30석 지방선거를 주자라고 자기가 제안을 해요. 네네. 근데 이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TK의 어떤 지역 갈등을 부추겨 갖고 TK의 공천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그 고성국 씨와 밀접하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이건 이제 이미 드러난 사실이긴 한데 저는 저 발언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과거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였던 시절 전두환을 빗대면서 일종의 저 쿠데타 빼고는 다 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했단 말이죠. 그 인식이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자기의 인식이 타 정치인에까지 이제 사실상 잠식하는 그 결과로 있게 되어서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국민의힘 경우 좀 심한데요.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백지 상태였다. 그렇죠. 자신의 생각이 어떤 정치적인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상태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해준 유튜버들이라든지 또는 초기에 만났던 그런 정치인들이 이 사람의 나중에 대통령으로서 한 발언들의 하나의 기본 틀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부가 거의 매일 밤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굳히게 됐다. 그런데 거기에 유튜버들 많아요. 정말 김건희로부터 전화 받아서 2-3시간, 4시간 네, 네. 전화한 사람 많은데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볼게요. 신혜식 씨, 뭐 또 배승희 씨, 뭐 많잖아요. 네, 네. 전화 자주 하는. 근데 그 중에 정치학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옛날에 뭐 YS 시절부터 꿰차고 네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고성국 최초 히스토리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고성국 씨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두환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고성국 씨가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자제했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마디로 자신이 말 한마디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 본 거예요. 김어준 씨도 똑같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더라. 여기서부터 오는 그 오만과 그리고 또 그 엄청난 그런 착각들, 이 착각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곡화 가세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소설을 쓰듯이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논리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그런 시도들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고성국 씨는 거기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봐요. 어떻게 전두환이 민주화를 해냈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수많은 피를 청년들이 흘리면서 그것들을 또 나름대로 자기 밥그릇이 사라질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 지면에 올렸던 기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불이익들을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수사를 하고 밝히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를 수행했던 시민들이 전두환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한 거지 역사의 그 도도한 물결 앞에 굴복한 그런 행위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진영의 이해를 위해서 진영을 거세게 부딪히게 만드는 역할을 양극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능력도 사라지고 또 진짜 진실도 사라집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팀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 그 자체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악이라고 봐야죠. 네, 이 주제는 뭐 시간을 좀 더 갖고 두 분 그대로 모셔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유튜버로 치하하기에는 사회적 문제로 분명히 비화됐고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언론도 견제와 비판과 감시 측면에서 분명히 이 주제만큼은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양대 진영에서 계속해서 진영 논리만 강화하면 결국 사회 통합은 저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 정말 적군으로 여기는 이 적대적 정치의 중심에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본을 추구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분 그대로 한번 다시 모셔서 이 주제 갖고 좀 길게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자유롭게 네, 그러시죠. 숨기시지 말고 네. 말씀하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